네, 오늘 정치권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환 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시정연설이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여야 이야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민의의 전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 절대다수 의석의 입법권을 당대표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을 하면서 본회의장이 비어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동안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한다든지 하는 시위를 하거나 이 연설 중간에 퇴장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렇게 연설 직전에 모두 참석을 거부하고 불참한 사례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먼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측한 대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그 과정이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 그 사법 리스크를 그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그 대표로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하다가 망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막 했었거든요. 네. 사실 바닥에서부터. 근데 그 얘기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 시정연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그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들어야 되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지금 그 도외시하는 이런 장면들이 과연 그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그거 또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과 탄핵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요.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서 금도라는 걸 늘 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은 각각 다른 당이 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관례조차 다 무시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게 몸에 배다 보니까 이번에 시정연설도 아예 저렇게 보이콧 해버리는 그런 금도를 넘어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 네, 저는 일단 이 보이콧에 앞서서 왜 야당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어떤 협치를 위한 어떤 손짓을 내민 적이 있었는가. 저는 지금 되돌아보면 한 번도 그 대통령은 계속 협치를 하겠다 뭐 지금 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정말 제일 처음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 입법을 통해서 당시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후에 그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깨트리면서 그 이후로는 어떠한 합의라든지 협치라든지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뭐 야당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 홍보수석의 말처럼 방미 순방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욕설이 민주당에 대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내용도 뭐 우리는 뭐 진위 여부가 있겠지만은 일단 홍보수석이 얘기한 대로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야당에 대한 특히 민주당에 대한 사과는 좀 선행되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어떤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시하듯이 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또 본회의장 들어가서 시끄럽게 손안을 피우느니 침묵 시위로서 오히려 더 그 엄중함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합의와 협치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이 근원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단일 대우의 대응을 민주당에서 이어나가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당분간은 아무래도 강경 대응이 되고 이러한 강대강의 대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민주당에서 비공개 상임 고문단 회의에서도 기존의 그 민주당의 당 대표를 하셨던 상임 고문들이 오셔서 지금의 상황은 어찌 보면 야당에 대한 너무나 여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검찰을 앞세운 어떤 검찰 통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과거에도 국회 내에서 싸우더라도 어떤 뒤로 해서 대화의 창구를 이어갔었는데 지금 아예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앞으로 몇 개월 당분간은
어떤 강대강의 대치를 이어갈 텐데 이것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방탄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주당 아마 예산결산 심의에서도 아마 저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들어가셔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고요. 의견도 밝혀야 되고 하지만 어떤 당대표에 대한 아직 막연한 어떤 혐의 그다음에 뭐 풍문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방탄을 한다거나 뭐 감싸거나 그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보이콧에 대해서 헌정 질서에 대한 안하무인이다 이렇게 강한 비판을 좀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 대표 개인에 대한 것이지 당에 대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당이 나서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 민주당은 늘 말과 행동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 민주당은 그 권력을 가지고요. 그 야당이었던 지금 국민의힘을 탄압이 아니고 무시를 했어요. 그냥 독재 정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이제 본인들이 그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그 야당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 걸 이용해서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협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뭐 과거의 정치를 얘기해요. 뭐 뒤에서 뭐 대화를 했다는 등. 그럼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뭘 했는데요? 대화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가 된 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그 오만함과 독선에 대해서 그 정권 기득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심판을 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된 거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협치를 하려고 하면 이재명 의원을 민주당은 뽑지 말았어야 돼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된 순간부터 그건 협치가 안 되고요. 사실 그 이전부터 협치할 생각은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생각은 민주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판부터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들이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지금 범죄 그 행위,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이런 행위들은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이거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된 거고 네. 또 대선에서 지금 불거져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윤석열 정부 아니라 다른 정부라도 이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도 스스로 손절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손절하는 그런 의원들이 점차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여야의 대치가 이처럼 갈수록 격렬해지는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에 삭감된 63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밝히면서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께 사과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 계신 모양이죠. 원내에서 강력하게 예산과 법안을 가지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가야죠. 네,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윤 대통령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법정 기한 내 국회 처리를 당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분간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신 만큼 사실상 여야의 충돌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네, 뭐 원래 12월 2일까지 해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만은 뭐 기존에도 여야의 대치라든지 의견 조정을 통해서 아직 못된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말까지 해서 이게 통과돼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 과거에도 준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뭐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 그다음에 특히 저는 여당의 태도와 어떤 이 부분에 대한 협조적인 자세.
민주당에 대해서 협조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어떤 행동이 저는 수반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밝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건 수사를 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막을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뭐 당연히 수사할 거리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뭐 구속된 뭐 김용 부원장이나 뭐 정진상 정무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본인들은 당당하게 수사에 임한다. 그리고 한 분은 임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에서 그렇지만은 이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밝힌 대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민생 예산이거든요. 저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충실하게 민주당으로서도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 예산안 자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여당에서는 민생 현황 해결을 위한 총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민생복지 예산 삭감을 지적하면서 이 예산안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윤 대통령의 예산안 발표 내용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그 민주당이요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이 예산하고 민생 문제하고는 분리해서 대응한다. 근데 그게 이미 틀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정 연설은 예산안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민생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본인들이 그 이재명 대표 수사에 지금 불복하면서 그 보이콧 해버린 거잖아요. 이거부터가 지금 민생에 자기네들이 도와주고 앞으로 협력하겠다는 말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께서 저는 오늘 그 연설의 핵심은 뭐냐면 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나라 빚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전 재정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서도 약자하고 서민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할 것인지 이게 지금 포인트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내년도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더 어려워질 거라고 사실 지금도 너무 어렵잖아요. 문재인 정권 내내 경제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합적인 위기가 온 거죠. 세계의 이 경기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뭐 대통령이 주안점으로 앞으로 이제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을 더 둬야 되는 거, 건전 재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보고요.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서 협력을 안 하면 국회가 아예 마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 정권 교체가 됐지만 사실 국회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민생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말만 민생에 협조하겠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면 저는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리한 건 항상 민주당이에요. 불리할 때는 항상 문재인 정부고 참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 그 연수원에서 국민의힘 연수에서도 미리 밝혔다시피 문재인 정부 이제는 그만 얘기하고 싶다.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시정연설은 저는 반쪽짜리였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가 어려웠다. 물론 이제 그 국민들께서는 개개인마다 좀 틀리실 수 있습니다만 거시적인 지표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왜 나라 빚이 많아졌냐? 우리 코로나라는 시국을 2년 동안 겪었어요. 그 와중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보인 것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제 정책을 잘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지금 긴축 재정이 되고 지금 세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수 증가율이 내년에는 예산 증가율보다 더 적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긴축 재정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시정연설에서 민생 복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나열을 쭉 하셨었어요. 근데 이 부분 가급적이면 지켜졌으면 세부 항목으로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실제 어떻게 수립이 되고 과거 지난 연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불합리한 삭감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감시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또 안산시청의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지금 출국 금지가 된 상태인데, 따라서 정 실장의 조사도 이제 조만간 이뤄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지금 수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번에 안산시청 지금 압수수색한 것도 바로 정진상 지금 실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수사의 하나라고 줄기라고 보여지는데, 이 성남 FC 사건은요, 그 딱 떨어지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3자 뇌물 공여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성남 FC의 전신인 성남 1화 이 인수 작업을 안산에서도 했는데 결국은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못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결국 돈의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걸 공약을 걸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부족한 안산에서도 그 손을 놓게 된 그 돈 문제를 과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결을 했나라는 걸 당연히 들여다보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진상 실장이 이제 계속 개입이 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보기 때문에 이건 조만간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지금 입을 다 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그 무궁무진하게 이제 얘기들이 나올 거고, 이미 검찰에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었는데, 일단 유 전 본부장은 이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수사 협조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앞으로 어떤 진술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냐, 그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상황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장동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러니까 기소가 돼서 네. 재판을 받고 있었고요. 이번에 9월달에 새로 부패방지법,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 건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사를 받을 수는 없죠. 이미 기소가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미 진술은 다 해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구속에서 풀려나기 전에.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아마 그 유동규 씨가 뭐 감정적인 토론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돈을 어떻게 주었다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 이미 수사기관에서 이미 뭐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김용 씨가 이제 기소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소장을 볼 수 있을 때까지는 뭐 계속 유동규 씨가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의 어떤 뭐 인간적인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만 있을 뿐이지, 뭐 돈을 어떻게 줬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익 있게 우리가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계속 보면 단독 경쟁이 지금 언론사마다 좀 돌고 있는데, 이게 참 그게 한동안 없어졌던 피의사실 공표는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재판에 들어갔을 때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어떤 범죄 혐의 사실 이제 특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그때부터 재판 과정에서, 재판 내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한번 우리 기다려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유 전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의혹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좀 번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기존에 그 유동규 씨가요, 그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었죠. 초창기에.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형제인 줄 알고 도원 결의도 맺고 왜 다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까지는 아마 신뢰관계로 아마 믿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혹시나 이제 이 모든 게 본인들이 이제 유리한 상황으로 네. 돼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쉽게 빠져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정권이 교체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되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멘붕 상태가 왔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러니까 수사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은요,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유동규 씨가 처음에 변호인들은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 어느 정도 아마 개입을 했을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때는 트러스트 하니까 나를 위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나를 위한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유동규 씨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차로 이게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마치 그 변호인들, 새로운 변호사든 기존의 변호사든 마치 그 유동규 씨를 무슨 회유하거나 감시하는,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검찰의 정보를 자기를 통해서 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뢰관계가 깨졌을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그다음부터는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변호인 없이 본인 혼자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유동규 씨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하고는 다 고리가 끊겼다 보고 이제는 아마 있는 그대로 본인이 말한 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까지 그 대장동하고 위례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재판 과정에서 그걸 다시 돌려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하고 있는 사이에서도요. 충분히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면 충분히 법정에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동규 본부장이 그 역할을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지금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대선 자금 의혹 폭로에 이어서 대장동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 남은 재판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과거에 본인이 뇌물 받은 거, 그다음에 왜냐하면 결정권자가 이제 기존에는 유동규 씨가 3억 5천만 원 정도의 일단 뇌물로 기소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건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얘기가 돼서 기소가 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책임을 당연히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 진위 여부는 이제 저희가 뭐 재판 기록을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 될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 김용 씨가 관련돼 있는 이제 부패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가지고 연결된 어떠한 진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김용 부원장이 일단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날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일단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주제를 좀 넘겨서요. 어제 이 법사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이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뭐 면허증이나 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이런 겁니다. 지난 7월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에 있는 이 고급 바에서 술자리를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장관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어제 오늘 계속해서 불쾌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김의겸 의원을 겨냥해서 강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 문제 의원님, 이번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이거 수사를 아마 하게 될 건데요.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 김의겸 의원한테 면책특권이 이게 적용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아마 수사기관이든 나중에 재판받을 때는 다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상 보장된 그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건 그 기본적으로 그 고의범까지 봐주겠다는 뜻은 아닐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 고의로 어떤 국회의원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 명예훼손을 하겠다, 모욕을 하겠다,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만약에 그 국회 아무리 국회 내 발언이라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면책특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는 그 판례도 있어 보여요. 네. 법조인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법률적인 판단은 나중에 맡기고요. 지금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제보자가 그 첼리스트 현장에 있었던 여성의 남자친구라고 하는데 그 남자친구하고 지금 연락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나중에 이게 허위 사실로 수사가 될 거를 예비해서 미리 그걸 깔아놓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첼리스트한테 그 연락을 취해가지고 조금만 확인해 보면 다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얘기를 딱 들으면 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벌써 그 국회의원 정도라면 한번 생각하고 그 국회 내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확인이 안 됐잖아요. 첼리스트하고. 그러면 좀 더 확인해보고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 술집을 뭐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고 하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 술집이 어디라고 벌써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같이 갔다. 그런 술집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그건 술집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식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김의겸 의원이 너무 뭐 때문에 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얘기했는데 본인도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 다 알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쪽에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법적인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작년 그 경기도 국감장에서 김용판 의원이 조폭 돈을 이재명 의원이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 김용판 의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과 관련된 그 무슨 조폭이라는 사람, 그 부분은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았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저는 국회의원이 뭐 의혹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뭐 어떤 고의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의혹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정 최고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공범으로 볼 것이냐, 어때 그렇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면책 특권에 대한 해석 여부는 좀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러한 폭로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폭로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언론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보를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과 아니면 뭐 한동훈 법무장관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꾸며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 그런 진위 여부는 나중에 뭐 이제 수사가 진행될 거니까 뭐 밝혀지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너무나 구체적이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에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자신과의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뭐 배치가 돼서 꾸며낼 수가 있는 얘기인가. 어떤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다만 김의겸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더 오히려 의혹을 제기했었으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제 모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하고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런 거짓말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금 사과나 이런 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도 이것도 거짓말일 거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반성을 좀 저는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환 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